절절한 충심으로 득도에만 전념하나 가난하고 고달픈 삶, 허황된 꿈인 것을. 늑대무리에 잡요괴가 하나 있었는데 천성적으로 남에게 지는 걸 싫어했다. 종일 어떻게 하면 빨리 득도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수련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도행도 여터 종족의 심오한 범죄를 깨우칠 수 없는 건 당연지사. 잡요괴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루는 새끼 늑대가 평소와 같은 산을 순서하는데 잠만 세 줄 요약 없어? 오케이 뭐 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들을 알아야 좀 더 재밌게 즐기겠죠? 우연한 기회로 좋은 수를 얻었지 뭐야. 산문을 지날 때 마침 산을 지키는 청우 문지기를 만나게 되었어. 예로부터 애주가였던 문지기는 새끼 늑대에게 조금 나눠달라 청했었지. 새끼 늑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바로 술단지를 열어 그 문지기랑 함께 부어라 마셔라며 술을 마셨다가 기회를 틈타 문지기에게 수련의 비법 좀 가르쳐달라 했지. 자기가 얻으면 셈이니 어찌 입을 싹 닦겠어. 아, 능력을 얻고 싶어서 청어 문지기와 친하게 지내는 척을 했다. 아닌가? 뭐 술을 좀 줬다. 새끼 늑대는 듣고 나서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안아 급하게 수련했다. 두 달이 지나고 새끼 늑대는 청어 문지가 가르친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며 포기하려 했었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 술을 빌려 비법을 배운 일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집안을 뒤적여 또 작은 금불상 하나를 손에 들고 뱀 순검사를 찾아갔어. 순검사는 또 재물에 눈이 먼 자거든. 금불상을 받은 뱀 순검사도 그 대가로 몇 수 가르쳐줬지. 새끼급 때는 집에 들어가서 또 뱀순사의 말대로 수련하기 시작했어.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생각했나봐. 이번에는 표주박에 좋은 물건을 담아 요괴를 찾아갔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산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 노개들 전부 찾아갔고 꽤 많은 비법을 전수받았다. 오늘 이자 따라 배우고 내일은 저자 따라 수련했지. 그렇게 배우다 보니 수행은 전혀 늘지 않았고 늑대족의 무예조차 잘 익히지 않았다. 마음씨 착한 늙은 늑대가 몇 수를 가르치려고 했지. 하나 새끼 늑대는 주워드는 교모한 말로 늙은 늑대를 할 말 없게 쏘아붙었죠. 그냥 뭐 하려고 하면 포기하고 하려고 하면 포기하고 그렇죠? 그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만 하면 별로 도움 안 되네. 포기.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서 별로 안 세졌다.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돼. 편법만 찾다가 그렇게 세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새끼 늑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 덕분에 척후병 덕분에 다 가르치지 않네. 늑대 검객. 산을 순찰한 흰도포 늑대가 산을 지나던 나그네에게 보검한 자를 얻었단다. 그 검의 칼집에는 보석이 박혀있었고 햇빛 아래 칼날은 눈이 부셨다. 귀중한 물건이었어. 흰도포 늑대는 이 검에 매우 마음에 들어 허리에 꽂고 한동안 뽐내며 다녔다. 공문을 올리는 날이 되자 흰도포 늑대는 일부러 검을 숨겼지 뭐야. 이 일을 알게 된 건 다른 요대들이 그를 타일렀지. 대왕님께 좋은 물건을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대왕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 평생 산만 순찰할 생각이야. 그러자 흰도포 늑대는 웃으며 말했어. 대왕님은 보물이 부족할 리가 없잖아. 이 검은 우리에게 대단한 물건일지 몰라도 대왕님의 성의는 차지 않을 거야. 도리어 너희들에게 말로 매우 낡아빠진 고철이나 드리면서 대왕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황당무계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지. 이 말을 듣고 요괴들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며 신경 쓰지 않았다. 대왕님한테 주기 쉽지 않았어. 좋은 물건을. 왜냐면 대왕님은 이미 좋은 물건을 다 갖다 바치는데 좋은 물건이 잔뜩 있는데 내가 왜 바쳐야 됐냐 이거예요. 늑대 검객씨 말론. 늑대 검객씨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지. 반대로 흰도포 늑대는 매일 복숭아가 있으면 먹고 술이 있으면 마시면서 좋은 물건을 전부 챙겨 누렸을지 뭐라. 모든 요괴들은 그가 벌을 받은 날이 반드시 올까며 학수고대였다. 이날 흑풍대왕이 산속에 도장을 열어 장생불로의 비법을 전수하려고 했대. 호법들이 부적을 뿌리자 대왕은 요괴들에게 부적을 삼키라고 했어. 그러고는 염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 한두 시간이 흘렀을 때 대왕이 효험을 본 요괴가 있냐고 묻자 요괴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어. 이때 흰도포 늑대가 먼저 일어났지. 그 후에야 잡요괴들이 잇따라 일어섰어. 다음날 호법들은 대왕이 흰도포 늑대를 호위병 사령관을 박탈했다는 명령을 전했다. 요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지 대체 흰도포 늑대는 왜 강등되기는커녕 승진하게 된 걸까? 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를 흑풍대왕이가 이제 간신 찾으려고 딱 했는데 이제 늑대 검객이가 자기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딱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자식 마음에 드는구나 해가지고 승진을 시킨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튼 그렇습니다. 늑대 척후병 늑대 검객 중에는 늑대 검객이 그나마 또 그게 있네. 소신이 있네. 소신. 늑대 호위병. 남해에서 돌아온 후로 흑검요괴는 보살이 비법을 전수했다는 말을 입어 달고 살아왔다. 그가 신선이 되는 돌을 닦고 기사회생의 술법을 배웠다고 하니 많은 요괴들이 소문을 듣고 흑풍산을 찾아왔다. 가장 굳은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대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은 젖먹던 일까지 다 했다. 그중 늑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가장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항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을 순찰하고 늦은 저녁에도 이를 더 찾아했지. 좋은 물건이 생기기만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상납했다. 늑대 요괴는 친구 사귈 조차 없었어. 친구를 사귈 시간조차 없었다. 하루 종일 바쁜 탓에 다들 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뭔지 몰랐다 하더라고. 와. 늑대 요괴의 형님은 그가 이렇게 노력해도 승진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모아둔 돈을 전부 꺼냈어. 늑대 요괴를 위해 흑풍대왕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도장의 자리를 하나 내줬다. 사줬다. 근데 늑대 요괴는 도장에 앉아 연신탄색했다. 흑풍산에 의탁한 뒤에로 집에 돈이 다 떨어졌다는데 형님 이런 곳에 돈을 낭비해 정말 아까워. 만약 그 돈으로 내 방패를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세 칼을 바꾸게 된다면 큰 공을 세울 수도.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 누런 도포를 입은 호병병들이 그를 향해 부적을 뿌렸지. 대왕은 요괴들에게 부적을 삼키라고 명령한 다음 요괴들이 거느리고 자선하고 큰 소리로 경을 읽었어. 좋게 한 시간을 읽고 나서야 멈췄지. 대왕이 호력이 본 자는 일어서도 된다고 할 때 앞에 흰 도포 입은 늑대가 먼저 일어나는 게 보였어. 그 늑대는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우 기뻐했대. 글쎄 몸에서 열이 나고 지금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지 뭐야. 다들 한 방에 모여있으니 땀이 나지 않을 리가 있겠어? 한동안 불경을 읽었으니 마음속이 탁 트이는 것 같지 않을 리가 없잖아. 늑대요괴는 속으로 생각했어. 그가 의아할 때 뒤에 있던 청호요괴도 일어서더라고. 줄줄이 일어섰다. 다행히 대왕은 손을 흔들어 요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 그 후 많은 요괴가 보물을 나누어 받았대. 청호 요괴는 금단을 얻었고 흰도포 늑대는 외산의 사령관이 되었지. 그 욕대 요괴는 여전히 낡은 방패와 칼을 들고 부지런히 산을 순찰했어. 다만 지금 반드시 흰도포 늑대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지시를 듣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흰도포 늑대는 효과를 받은 건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있다고 뻥을 치고 일어나는 건가? 효과를 받았기에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준 거겠죠? 좀 모르겠네. 산을 순찰하는 잡요괴들은 동굴에서 주최하는 연회에 참가할 기회가 드물었다. 그래서 맛 좋은 술과 음식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요괴들은 종종 사람으로 둔갑해 마을로 내려가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했었어. 요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발견했지 뭐야. 잡요괴들은 종종 배를 불러도 배를 불리기도 전에 붙잡혀 한바탕 모진매를 맞았다. 요괴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네. 구별할 줄 아니까. 오히려. 하지만 그들 중 술을 좋아하는 늑대 요괴가 있었다. 이날 나무 아래서 게으름 피고 있던 늑대 요괴는 두꺼운 도포를 입은 늙은 늑대를 보게 되었다. 산을 순찰하지 않고 누워있느냐. 마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자꾸 들키지 뭡니까. 그러니 꿈속에서나 실컷 마시려고요. 늑대 요괴가 대답하자 낡은 늑대는 그의 말에 껄껄 웃었어. 사당에 가거라. 휘장 뒤에 숨어서 제사상의 술을 전부 마셔버리면 된다. 귓속말 한 다음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늑대요괴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는 얼른 사람으로 둔갑해 마을 사당으로 왔어. 사당에는 흔들거리는 휘장이 성상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어느 신선을 모시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없었지. 제사상에는 진수성찬이 가득했고 좋은 술도 몇 단지 있었어. 늑대요괴는 늙은 늑대의 말대로 몰래 휘장으로 들어가 훔친 술을 꿀꺽꿀꺽 마셨다. 근데 몇 단지 마신 그가 딸꾹질을 했지 뭐야. 휘장 밖에 있던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모였다.
휘장 뒤에 갇힌 늑대 요괴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처하고 말했는데 이때 누군가 말했어. 우리 집에서 올린 술을 마셔버렸으니 신선님이 내려오신 게 틀림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쁘게 휘장 밖으로부터 기도하는 목소리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다들 신선님의 가호를 빕니다. 아, 늑대 장사가 술을 훔쳐먹었는데 신선님이 내려와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 뒤로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를 올렸다. 늑대요괴도 다 마실 수 없는 만큼의 좋은 술을 얻게 됐다. 차츰 술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 또한 처절하고 절망적으로 탐욕스럽고 음원한 소원들을 이루어줄 수 없는 늑대요괴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아, 이 술을 바치면서 신선님한테 소원을 탐욕스럽고 절망적이거나 음험한 소원들을 많이 빌었는데 늑대요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사항을 듣고서는 우울해진 거지.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어가지고. 이날 늑대요괴는 제삿살이 쓰디쓴 물처럼 느껴져 더는 참을 수 없었나봐. 그는 휘장 밖으로 뛰쳐나가 저 세상에 놓은 술단지를 높이 들었다. 비명소리 속에서 단지를 산상조각 내버렸어. 단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정신이 번쩍 들었대. 늑대요괴는 여전히 나무 아래 숨어있었고 주변에는 사당도 향도 사람도 없었어. 늑대요괴는 긴 한숨을 내겨 도끼를 들고 산을 순찰하고 갔대. 늑대 장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으면 몰라, 사람들이 주는 술을 막 다 마시다가 소원을 드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현타 와서 그 부셔가지고 다시 산을 충찰하러 갔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두목 별로 없네? 두목은 별로 없네요. 문지기는 고생하고 욕먹는 일이지. 청호 문지기는 이 일을 100년 이상 해왔고 승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대왕을 매우 존중하고 대왕께서 자주 단약을 하사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거든. 그는 금칠한 자단 나무함에 단약을 보관해놓고 공양을 했다. 함원 내에 화려한 인감까지 깔려있었지. 단약을 복용할 때마다 손과 입은 깨끗이 하고 향을 피워 천지에 경배를 울렸어. 사실 대왕이 산속 많은 요괴에게 단약을 하사하셨지만 청호 문지기처럼 신중하게 대하는 자는 없었다. 어느 하루 한 요괴가 청호 문지기에 물었어. 넌 매일 힘들게 산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정력이 왕성한 거야? 그래서 청호 문지기 솔직히 말, 난 대왕님의 단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힘이 펄펄 나는 거다. 너희도 많이 복용하면 나처럼 될 거야. 그 잠요괴가 또 물었다. 우리도 먹었지. 다들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왜 너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설마 대왕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걸 하사하신 건 아니겠지? 청호 문지기가 의아하면 답했다. 호범님이 받아서 함께 나눠준 건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 하지만 그 요괴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고 청호 문지기와 단약 몇 달을 바꿨지. 단약을 바꾼 뒤에도 요괴는 여전히 후력을 보지 못했고 청호 문지기는 여전히 정력이 넘쳤대. 이거 참, 사람들은 모두 바보의 복은 따로 있는 법이라고 하지. 하지만 이건 아마 아둔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광적인 신앙이 그 문지기에 힘을 실은. 원래 이 단약에 효과가 없는데 대왕님을 너무 믿은 나머지 플라시보 효과로 효과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효과가 생긴 거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네요. 늑대 궁수. 생신을 맞은 흑풍대왕은 선원에게 1회를 열었고 많은 요괴가 참석했다. 연회 도중 대왕은 절벽의 나뭇가지에 천을 한 조각 걸어두면서 이것을 손에 넣는 자에게 금단을 상으로 내린다고 했지. 요괴들은 그 말에 흥분을 금치 못하고 달려들었지만 절벽의 강한 바람 탓에 전부 실패했지 뭐야. 연회에는 사격에 능한 능력은 늑대도 참석했어. 약간 소울 그거 있어요. 약간 뭐라 하죠 그거를? 인정협회, 소울 인정협회에서 인정 안 하나봐요. 연애는 사격에 능한 늙은 늑대 참석했다. 신중하고 겸허한 데다가 나서기까지 싫어하는데 늑대는 구석에서 스스로 분위기에 취해 연애를 즐기고 있었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몇몇 요괴들은 그 늑대에게 권유했지만 담담히 거절하더대. 하지만 다들 함께 바람을 넣자 별 수 있겠어. 늙은 늑대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연세도 지긋하고 깡마른 늙은 늑대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고 잠요괴들은 뒤에서 늑대를 비웃었어. 하지만 늙은 늑대는 화내기는커녕 느긋하게 화살을 집어들었고 한 발에 맞췄지.
그러면 요괴들은 야단법을 뚫었어. 결국 상은 늙은 늑대 차지가 되었고 모두 부러워하며 술을 올리려 다가갔어.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잡요괴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 역시 대왕님이 시원시원하시다니까? 능고자는 연단만 할 줄 알지 이렇게 부하들은 챙기질 않잖아.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은 늙은 늑대는 삽시간에 안색을 넣어두어졌고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떴지. 뭐야? 한 늙은 늑대가 알려주었지. 저분은 옛 폭풍산 어르신이다. 어째 면전에서 과거 주인을 언급하느라. 넌 이제 큰일났다. 넌 큰일났어. 하지만 그 잡요괴는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았어. 이튿날 늙은 늑대는 금단이 너무 귀중하다는 이유로 대왕님께 돌려드렸지. 많은 요괴는 잡요괴더러 사죄하고 용서를 빌라 했지만 잡요괴는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잡요괴는 외출하던 와중에 갑자기 날아온 수십간의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마다 심장 한 통에 금단조차도 그를 살리지 못했어. 화가 잔뜩 났네. 늙은 늑대 공수가 긁히니까 저 자식 안 되겠는데? 너 일로 와. 사과 안 해? 내가 한 번 기회 준다. 사과해라. 취소해라 그 말 딱 했는데 취소 안 했어요. 약간 뭐 원피스로 치면 이제 아카이누가 이제 흰수염 쓰레기 해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에이스가 취소해라 그 말 했는데 아카이누가 취소를 안 했다가 에이스가 아카이누를 때려 죽인 건가? 그런 건가?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거 영신도 잡요괴 스토리 같은 거 읽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동생들한테 그 책 읽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하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알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좀 길긴 해요. 약간 고봉밥이긴 해. 옛날 옛적의 늑대 시위병들은 능어자의 친대였다. 그들은 긴자루 도끼를 아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요괴들 사이에도 명성이 자자했지. 흑풍대왕이 남해에서 돌아와 숲을 다시 채운 다음 그는 사타국에서 떠돌던 많은 늑대 요괴들을 거두었어. 흑풍산에 원래 있던 늑대 요괴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 당연히 불만을 가득 품었다. 흑검 요괴는 능어자를 살려주는 대게로 보상하겠다 약속하고 늑대 요괴들은 그런대로 참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게 웬일? 능어자가 깨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자취를 감추었고 다시는 그를 본 사람이 없었대. 흑검 요괴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어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타국에서 온 늑대 요괴더러 능어자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에게 영화좌라는 이름을 화사하였다. 이로 인해 늑대 요괴들은 분노에 가득 차 몇 번이고 한데 모여 규탄했지. 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흑금 요괴의 명을 맡은 늑대 시위들이 앞장서서 소란을 일으킨 작은 요괴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 영어자는 이 작은 요괴들을 무척이나 못살게 굴었고 그들을 잡아먹으려 했지. 다행히 도랑교두 광지가 급히 달려온 말린 끝에 동족의 목숨을 지킬 수 있어. 그 영어자가 명을 내려 각대에서 산을 순찰하는 작은 요괴들은 모두 늑대 시위를 대장으로 두게 되었고 작은 요괴들은 더 이상 영어자에게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되었대. 그렇다네요. 20자가 넘어가면 넘어버리는 병이 있다. 근데 저도 한번 그 고봉밥 하고 나서 세 줄 교화가 없나? 를 생각하긴 했어요. 얘 스토리는 뭐지? 대충 이 시병이 작은 요괴들이 무언가를 잡아먹지 못하게 말리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개굴 시시비비 가리랴 시끌벅적 떠들랴 추악하고 비릿한 거 터지면서 요절한다. 오늘날 두 마리의 개구리가 늪에서 수련하고 있었대. 작은 개구리는 항상 괴롭힘을 당했고 큰 개구리는 그때마다 작은 개구리를 도와줬어. 그렇게 안면을 튼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지. 하루는 떡두꺼비가 개구리 중에서 한 마리를 선발해 요괴장교로 부임하려 했는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 너도 나도 신청했지만 결국엔 힘이 센 큰 개구리와 영민한 작은 개구리가 최종 후보자가 되었대. 개구리들은 불복했지만 감히 발발하는 자는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큰 개구리와 작은 개구리는 떡두꺼비의 동물을 지키게 되었어. 그러다가 호박잔 한 개가 영문도 모른 채 깨져버렸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지. 개구리들은 끈질기게 시끌벅적 떠들며 반드시 그들이 배상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어. 큰 개구리는 말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자 그들과 한데 뒤엉켜 치고받고 싸웠다. 개구리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 저렇게나 화내는 걸 보니 훈면처자가 틀림없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개구리는 한편에서 물러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큰 개구리는 작은 개구리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작은 개구리를 의심하고 시작했지 뭐야.
방귀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심을 내가 안 푸셨는데 어? 그 막 뭐라 해야 되지? 어떤 헛소문에 휩싸였는데 내가 안 했다고 라고 화를 냈더니 와 이거 했으니까 화내지 안 했으면 화냈겠어? 라는 약간 죽음의 이지선다가 들어와 버렸네. 근데 여기서 화 안 내고 인정해버리면은 그릇을 깬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화를 내버리고 인정 안 해버리면 인정 안 했다 요번에 화를 내버렸다고 이제 네가 깬 거다. 그냥 죽음의 이지선다야. 둘 다 결론은 내가 깬 거야. 근데 작은 개구리가 이제 큰 개구리를 이제 그 뭐야 커버 쳐주지 않았다고 큰 개구리가 작은 개구리를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작은 개구리는 잠깐 머무르더니 호박잔을 자기가 깨뜨린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근데 작은 개구리가 알고 보니까 작은 개구리가 호박잔을 깨뜨렸대요. 그런데도 개구리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한 놈은 제멋대로고 한 놈은 직책을 다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말을 들은 작은 개구리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갔고 결국 마탈툼이 일어서기 시작했어. 그들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배도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거야. 갑자기 몇몇 개구리의 배가 펑 하고 터져버렸어. 그 바람에 피와 살들이 수많은 요괴의 얼굴에 머리에 잔뜩 튀었다. 단 한 명도 피해갈 수 없었대. 펑 하고 터졌대요. 이야기꾼 소질이 있대요. 그래요? 이북 리더다. 도토리 TS. 아 얘가 개구리가 아까 싸울 때 때리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터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요괴킹 영화자, 날카로운 푸른 털, 입엔 서리빨 번뜩이고 갈고리 같은 발톱, 꼬리 한번 섬뜩하구나. 도인 이름을 빌려 선사에게 위세를 부려도 애써 쌓아온 공덕 결국 허상일 뿐이라네. 라는 부제. 선원에 사는 늑대 요괴는 원래 사타국의 난민이었다. 성이 함락된 후 늑대 무리는 그를 따라 먼 곳을 떠났고 결국 흑풍대왕의 보호 아래 정착하게 되었지. 도회관에 묻고 신선이 되는 걸 추구하며 초타를 꿈꾸던 늙은 능호자와는 달리 이 늑대 요괴는 신선이나 부처의 초연함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장생이란 허황한 말을 경멸했단다. 그 오직 힘과 재주를 단련하는 데에만 몰두해 철 발톱을 한 번 휘두르면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긴 했지. 늙은 능어자가 행방불명이 된 후 흑검요괴는 늑대 요괴를 요괴왕으로 삼고 이름을 영화자라고 바꾸어 관음선언을 지키게 했단다. 영화자와 함께 온 사타국의 늑대 요괴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얻게 되었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흑풍산의 옛 부하들을 넘어선 거야. 원래 이곳에 있던 늑대 무리는 영화자의 수련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밀려나기까지 하니 더욱 불만이 쌓였지. 분노의 그들은 더욱 단결했고 자주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옛 요괴 왕의 통치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새로 즉위한 요괴 왕을 몰아낼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어. 그나 영화자는 이미 이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점호를 명목으로 이곳의 작은 요괴들을 선원에 불러 모은 후 관할하는 수행 시위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요괴 무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 선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지붕에서 요괴들 사이로 훌쩍 뛰어내려 그들을 모조리 삼키려고 했단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알아가지고 영화자는 대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요괴들을 모아가지고 죽인 건가? 아닌가? 몰라 아무튼. 아 뭐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무튼 그렇습니다. 무튼 뭐 반란을 일으킬 거 알고가지고 다 모이게 만든 다음에 잡아 삼켰대요. 이때 도랑교두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간신히 영화자를 막은 작은 요괴들의 목숨을 구했어. 도랑교두가 소리 듣고 달려와서 영화자를 막았대. 그래서 작은 요괴들을 목숨을 구했다. 흑풍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작은 요괴 무리를 처벌하려 했지. 하지만 다행히 뱀 요괴들이 교습하여 양측은 겨우 평화를 되찾았단다. 그때로부터 이곳의 옛 늑대 요괴들은 다시는 관음선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까마귀 참배객.
점기로 세상사 알아도 자신은 평안치 않더라. 평온한 삶을 원하면 분쟁은 피하리 하느라. 까마귀 천백익이라는 애를 내잡았나? 전해지는 이야기로 사당에 모여드는 까마귀들은 늘 경전을 듣고 법문을 정하면서 영생을 지니게 되어 갈흉을 점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해. 그래서 까마귀 천백액이라고 자칭하는 점수가들이 사당 앞에 노점을 차리고 까마귀 점괘를 물어다주는 방식으로 점을 보곤 했지. 이들은 늘 노점의 사당을 상징하는 단양을 피우면서 자기 까마귀가 바로 사당에 영험한 늙은 까마귀라 주장했어. 한 까마귀 천백에게는 어릴 때부터 길들인 까마귀가 있었는데 특별히 만든 점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대. 매일 그는 까마귀를 성의 여러 곳으로 보내 사람들의 삶을 엿보게 했어. 그러고 나서 손님이 점을 보러 오면 점괘를 통해 까마귀들에게 소식을 물었지. 그리고 그 소식과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반반 섞어 예언을 만들었는데 사실과 거짓을 섞은 예언은 그럴듯했어. 어느 날 한 관리가 많은 돈을 주고 점을 보러 왔다. 까마귀 참배객은 그에게 관운이 트여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단다. 하지만 그의 관리는 승진은커녕 오히려 한급 강등되고 말았어. 분노한 관리는 집안 아이들을 데리고 점쟁이에게 따지러 왔지. 까마귀 참배객은 까마귀들이 엿본 소식을 이용해 관리가 충분한 돈을 들여 사당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를 댔어. 관원은 그의 말을 믿었고 까마귀 참배객은 동료들에게 소개까지 해주지 뭐야. 까마귀 참배객은 이를 통해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관리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다. 아, 그래서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로 결심했지. 그는 까마귀들을 모두 내쫓으려 했지만 까마귀들은 떠나지 않았어. 점쟁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까마귀들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참다 못한 까마귀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물어 죽였단다. 아, 그 까마귀들은 겉모습을 바꾼 다음 점쟁이의 옷을 입고 까마귀 참배객이라 자칭했대. 그들은 향료를 들고 사당 주변에서 점괘를 물어다주는 수작으로 사람들을 속였단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점괘를 계속 보다가 까마귀들을 막 엿듣다가 비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녀석들이 나를 해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까마귀들이 너 나가, 까마귀들한테 너네 나가 했더니 이제 밑에 까마귀들 부려먹던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점쟁이를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까마귀 참배객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으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게 까마귀 참배객이라고 하네요. 뱀해골 요괴. 치병촌이라는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는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데 없이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의지할 곳 없는 청년을 괴롭혔지. 하루는 마을의 산수꾼들이 산속에서 괴이한 동굴 하나 발견했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수시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등골이 서늘했대. 마을의 용사들조차도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한 곳에는 청년을 억지로 그곳에 밀어 넣었어. 햇빛 한 줌 없는 어둠컴컴한 동굴에서 청년은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발을 펴뜨려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사람들은 비명 소리를 듣고 동굴에 무시무시한 요괴가 있다 생각하고 청년을 버리고 전부 도망갔지. 절벽 아래에 청년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때 갑자기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우두둑 우두둑. 멈출김이 없이 계속 울리기만 했대. 청년은 깜짝 놀라 황급히 이를 틀어먹었어. 그러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조금씩 청년과 가까워졌지. 청년은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외쳤어. 다가오지마. 난 부모도 없고 운명이 기구하니 날 먹어도 별 도움이 못 될 거다. 라고 말이야. 한데 웬걸? 청년 소리 지르자 그 발걸음의 소리가 정말로 멈춘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청년은 어둠과 대치하면서 굶주림에 혼절할 지경이었지. 청년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어.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오늘 날 먹어버려. 속 시원해 죽여버리게. 말이 끝나자마자 발걸음 소리는 신기하게도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 천천히 청년을 향해 다가갔지. 청년은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죽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웬 옷감이 청년의 얼굴을 스쳤어. 손을 뻗어 잡아당기니 옷소매였지 뭐야. 청년은 허겁지겁 옷소매를 잡았고 옷소매는 청년을 일으키려 세워주고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끌어주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에 도착했지. 빛이 드루어지고 눈앞이 환해지고 나서야 청년은 해골 형태의 뱀요괴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들짝 놀라 어쩔 바를 몰라 했어.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본 요괴는 목을 길게 빼고는 긴 목을 가로 후러쳐 청년을 동굴 밖으로 쳐냈지.
그 후 청년은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구조되었고 그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 점점 잘 살았대. 옛말에 따르면 화는 복으로 인해 생기고 복은 화로 인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지. 이 말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지만 확실히 세상 반사는 극치에 이르면 변화하기 마련이고 변화로 인해 기회가 오기 마련이란다. 저주기를 신나면 순탄대로가 펼쳐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암울했던 과거가 지나면 이제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그런 느낌?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니까 뱀의걸 요괴가 생각보다 나쁜 친구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뱀의걸 요괴를 막 죽이는 거는 나쁜 행동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내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벤 순검사. 하필국에는 산을 등지고 지어진 작은 도시가 있었어. 숲이 울창하고 풀이 무성해 뱀과 벌레들이 들끓었고 도시에도 뱀재해가 끊이질 않았지. 이 도시에는 솜씨가 뛰어난 뱀잡이가 있었는데 도시 백성들을 위해 많은 뱀들을 죽였어. 뱀잡이는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부름을 과시하지 않았지. 도리어 죽을 나눠주고 죄를 지내면서 도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 백성들은 모두 그를 영웅이라 칭하고 존경했지. 혈령도 특별히 그에게 저택 하나를 상으로 내려 온 가족이 도시로 이사오게 했어. 이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미치광이 스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 동냥했대. 뱀잡이 아내가 미치광이 손님에게 옷과 음식을 내줬지만 스님은 만족하지 않고 술까지 얻어마시려고 했지 뭐야. 사람들은 그가 분수를 모른다며 욕하면 떠들어댔어. 마침 이때 뱀잡이가 집으로 들어온 거지. 그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한 다음 아내더러 스님에게 조롱박수를 가져다 주라고 했어. 자네 집은 뱀 요괴에 화를 입고 있군. 방치하면 온 가족이 죽게 될 걸세. 몹시 감동한 스님이 뱀잡이에게 권유했지만 뱀잡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스님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얼른 그를 내보냈지. 그러나 뱀잡이의 아내는 스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나봐. 남편도로 저택에서 뱀요괴를 찾아보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뱀잡이는 귓등으로 들었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미치광이 스님을 데려와 저택에 있는 요괴를 잡아달라 부탁했지. 그 스님은 과연 예사내기가 아니었어. 생고기와 쇠갈고리로 뱀잡이 집에서 커다란 뱀을 잡아냈지 뭐야? 그 뱀이 일어서자 사람 키만 했는데 오래전부터 수행했어 한 게 분명했어. 네 발이 자라났고 침에 독이 있어 사람에게 조금만 닿아도 독사할 걸세. 스님은 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 그러고는 부인을 위해 뱀요괴를 죽였지. 이상하게도 미치광이 스님이 뱀요괴를 죽인 후 도시에는 더 이상 뱀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대. 결국엔 이 미치광이 스님에게 모든 걸 나눠주니까 이제 미치광이 스님이 베풀었다. 여기 뱀 요괴가 사는데 너 안 잡으면 죽을 거야 라고 뱀잡이한테 말했지만 뱀잡이는 뭔 헛소림, 뱀은 나한테 안 돼 이러다가 이제 부인이 이제 약간 찜찜해가지고 미치광이 스님 딱 불러서 부탁했더니 이 집에 숨어있던 뱀을 죽여버렸다. 그걸 이제 죽이니까 이제 뱀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 미친 수련을 한 뱀이 뱀순검사라는 거겠죠. 그렇군요. 버섯 소년. 우수장 지역에는 한 인가가 있었는데 그 집 가장은 딸과 과부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과부는 자주 마을의 입구에서 떡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갔지. 여자아이는 장작을 줍고 맷돌질을 하고 물을 끓여 밥을 지으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었어. 연속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오니 뗄나무 곳간에 오래 손을 보지 않은 바람에 대들보가 썩어 지붕이 내려앉았지. 여자아이는 장작을 주워 집에 갔는데 내려앉은 지붕 위에서 반짝이는 야생버섯을 봤지 뭐야? 알록달록한 색의 그릇을 덮여놓은 것만 같은 버섯가에서 신선한 물방울이 오르며 반짝반짝 빛이 냈는데 그렇게도 귀여워 보였대. 여자아이는 딱이 아까워서 잡초들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면서 무럭무럭 자라라 했단다. 여자아이는 할 일이 많은 모양인지 놀 시간이 없었어. 하여 종종 곳간으로 향해 자신의 푸념을 야생버섯에게 늘어놓았어. 친한 벗을 대하듯이 말이야. 과부가 가로로 몸져 눕게 되자 급히 약을 살 돈이 필요했지. 두 모녀에는 상의를 거친 끝에 집을 팔아버리기로 했어. 이웃은 과부의 세상 뜬 남편과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어 옆집을 사려고 했었대. 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매우 인색해서 과부가 중병에 걸린 틈을 다 싼 값으로 그 집을 살 생각이었어. 그들은 각종 소문을 퍼뜨려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소녀와 과부를 괴롭혔던 거지. 마음에 조급해진 소녀는 종종 곳간에 숨어 흐느꼈고 버섯은 소녀의 억울함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틀날 이웃집에서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들의 집에는 하룻밤 사이에 많은 버섯이 자랐대. 이웃집 사람들은 하인을 시켜 캐라고 했어. 사람들은 그제야 종마루 들보의 한 척 높이에 커다란 버섯을 발견했지. 푸릇푸릇 느릿느릿한 게 색깔은 기괴하게 짝이 없었어. 사람들이 자루가 긴 낫을 들고 그 버섯 제거하려 했지만 버섯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그물 모양의 갓을 펼치고는 공중에 떠있는 거야. 버섯은 몸을 흔들고는 이웃집 남자 주인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눌려 죽었어. 그 공중에서 숱한 팡이실이 흩어지자 멍중된 자들은 모두 픽픽 쓰러지지 뭐야. 그 후 버섯들이 땅에서 기어 나오더니 수많은 요괴로 변했고 모녀를 도와 짐을 나르며 마을을 떠냈대.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요양이야. 버섯 소녀가 나랑 놀아주는데 이 소녀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이 있네. 내가 혼내줘야겠다 해가지고 거 가가지고 이제 참교육을 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 소녀와 소년이 알콩달콩 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모 광묘. 광모는 그의 사형 광지와는 달랐지. 그는 어릴 적부터 역사에 이름을 떨치는 대단한 요괴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단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 능호자가 아끼는 제자를 관엄선원에 보내는 중이 대기한 것을 보고 백화뱀 요괴는 무척이나 근심했어. 그는 이것이 능호자가 흑곰요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위한 수단일지 걱정되었던 거지. 그래서 광모에게 출가하여 중이 되려 했어. 떠나기 전에 백화뱀 요괴는 광모에게 절대 다른 사람, 특히는 광지에게 뒤처져서는 아니 된다고 당부했단다. 하지만 광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지장로는 광지를 좋아하는 만큼이나 자신을 아끼는 것 같지가 않았대. 자신이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평화를 지향하고 대왕이 남을 따라 광지를 선원해 보낸 탓에 자신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광모는 자신이 산으로 돌아가 요괴가 될 몸이니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항상 자신을 위로했지. 광모는 옛날을 떠올렸어. 늙은 중은 항상 그를 가르치면서 말했지. 너는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다. 매사에 여우를 두고 퇴로를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날 김랑 기사를 보고 늙은 중이 그것을 너무나도 탐내는 바람에 그 말을 완전히 잊고 말았단다. 그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지. 늙은 중이 살생을 해서라도 볼물을 빼앗을 생각이 있다는 것을. 광문을 일찍 눈치챘어. 모두가 두려움에 조심하여 피하겠지만 오직 우직한 광지만이 입 밖으로 내보였지. 광문은 속으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 하여 그는 계획 속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지. 늙은 중이 그 사제 두 명과 차를 마실 때 그는 그 원숭이의 두 눈에게서 길들일 수 없는 성미를 보아낸 거야.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성격이 분명했지. 그래서 광지의 과역에 따라 바람의 돛 단격으로 모조리 죽여버리고 여지를 두지 않는 계략을 세웠단다. 그 늙은이는 역시나 기뻐하며 처음으로 광모의 재능을 칭찬했어. 손으로 움직이는 인형 끼고 해주세요. 계략을 알려준 후 광모는 그날 밤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는 바람을 일으켜 산뒤 단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었지. 과연 그날 밤 큰 화재가 일었어. 한데 경을 얻으려는 중을 태워 죽이기는커녕 애꿎은 선원이 전부 불탔지 뭐야. 참 세상에 이런 소인배도 있네. 고결한 사람은 끌어들이고 그의 삐뚤어진 계략으로 전부 망쳐버리다니.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남의 칼을 빌려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겠어? 도토리 옛날 이야기 시간이 좋아요. 나쁘지 않나요? 저도 읽는 건 좀 어색하긴 한데 나쁘지 않다니 괜찮네요. 철석 두껍. 하나 안 잡았어. 나 두목. 와, 두목 하나 안 잡았는데요? 뭐 놓쳤다. 하프극에 작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낮이 밝아올 때까지 성문 밖에 야시장을 여나봐. 이곳은 원래 장사치들이 입성할 때 물물 교환하기 위해 모인 곳인데 가격이 싸니까 백성들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점점 성에서도 꽤 유명해졌지. 몇 개월 전 야시장에 기괴한 기름 장수가 왔어. 푸르고 허연 두루마기를 입고는 구리종 같은 큰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 어찌나 큰 건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징소리인 줄 알았대. 입만 열면 비릿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말도 많은 데다가 성미가 급해서 모두 그 장수를 멀리했어. 하지만 그 장수가 파는 기름이 말다 못해 밀급시 훤히 보일 정도였고 질감은 그리 부드러울 수가 없다나. 거기다가 아주 작은 향가루만 주면 조롱박에 한가득 담아 갈 수 있다고 하니 노점 맛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지. 하루는 한 떠돌이 도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시끌벅적한 야시장을 구경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초를 들고 밤거리를 거닐었어. 아주 흉에 겨워 겨닐다 기름 장수의 노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녹빛의 기운이 스멀스멀 그 장수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걸 봤대. 그 도사는 장수로 둔갑한 요괴의 힘을 간파하고 바로 영주관을 읊어 사악한 것을 퇴치하려고 했지. 그 기름 장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냈어. 그런데 이럴 수가? 알고 보니 초록 가죽을 가진 청개구리였지 뭐야.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몽둥이와 세막대를 타칭대로 들여 때리려 했어. 그러다 그 청개구리는 두 다리를 힘껏 뻗더니 나무 높이만큼이나 뛰어오르고는 먼 산으로 도망가 버렸지 뭐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 뒤를 바짝 쫓다가 수렁 하나를 발견했는데 웬걸? 새끼 개구리 서로의 몸에서 점액을 긁어내 큰 통에 담고 있었지. 그러고는 자기 몸에 향가를 톡톡 뿌려 서로 킁킁 냄새도 맡고 서로 안기도 하면서 사뭇 즐겁게 놀고 있었어. 다들 숨죽이고 몰래 다가가 그 통 안을 보니 안에 담은 점액들은 맑고 투명한 빛이 뿜고 있었대. 바로 그들이 평소 사던 기름이랑 다를 게 없었어. 그걸 본 사람들은 요괴고 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구역질하고 토하느라 정신없었고 그 기척에 요괴들은 전부 도망쳤지. 아, 이 기름이 새끼 개구리의 그거 점액질이었다. 그런 거구나. 그 기름이었다. 알고 보니까 새끼 그거의 점액질이어서 슬펐다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멀고 먼 옛날 한 새끼가 큰 늑대를 따라 사냥을 배웠다. 한 새끼 늑대가 큰 늑대를 따라 사냥을 배웠단다. 총명하고 부지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먹이를 잡지 못했어. 그러다 어느 날 큰 늑대는 새끼 늑대에게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라고 했어. 사냥 못하면 굶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새끼 늑대는 숲속에 들어가 으슥한 곳에 숨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를 잡았지. 그런데 웬일? 새끼 늑대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힘을 풀면서 토끼의 상처를 핥아주었어. 토끼는 늑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도망갔어. 새끼 늑대는 또 전력 질주에 토끼를 쫓았고 그러다 토끼는 막다른 길에 이르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연못에 빠져버렸지 뭐야. 토끼는 첨벙거리면서 물가로 올라가려 했지. 하지만 쫓아온 새끼 늑대는 토끼를 발로 물속에 꾹 넣었어. 헐. 잠시 후 토끼가 잊고 닉사할 것 같았는지 새끼 늑대는 또 급하게 토끼를 건져주었어. 토끼 머리를 살살 치면서 한숨 돌리게 해줬대. 토끼가 정신을 차리고 어리둥절해야 할 때 으슥한 곳에서 갑자기 큰 늑대의 울음소리가 퍼져왔어. 새끼 늑대는 당황하다가 발을 들어 토끼를 꾹 눌러버렸지 뭐야. 하지만 힘을 너무 과하게 줘서 우득 소리와 함께 토끼는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어. 새끼 늑대는 비통함에 눈물을 그칠 수 없었어. 큰 늑대가 다가와 상황을 묻고 나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지. 새끼 늑대는 토끼를 참아 죽이지 못해서 몇 번이고 목숨을 살려뒀지만 또 굶을까봐 겁이 나서 끝까지 토끼를 놓아줄 수 없었던 거야. 큰 늑대는 말했어. 너는 자신을 자비롭고 마음이 약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너 스스로와 토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 거란다. 이리저리 고민하고 뒤척이다 말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서로 통쾌하게 끝을 보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을. 새끼 늑대는 큰 늑대의 말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러고는 훗날 표창을 던져 암살하는 방법을 연구했단다. 빠르게 잔인하게 말이지. 그것이 상대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훈해주는 거는 이제 괜히 애매하게 자비로우니까 더 큰 고통 속에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면은 그냥 빨리 죽여라라는 걸 알려줬다. 큰 늑대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요괴왕. 얘도 캐릭터네. 신우도 캐릭터야?
아, 베개 수사. 어느 한 봄날 부드러운 바람이 일고 하얀 안개가 늪에 드리웠어. 한 늙은 늑대가 불을 지피고 차를 끓이며 물속 하얀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지. 그대와 나는 원래 여기 있어서는 안 되네. 흰 옷을 입은 수사가 한창 창을 휘두르며 무예를 연습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창을 화로 옆에 던지더니 몸을 날려 창 손잡이를 잡고는 늙은 늑대 앞에 섰어. 피를 마실 건가 아니면 차를 마실 건가? 차나 마시지. 앉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았고 늙은 늑대가 차 한 잔을 수사에게 건넜어. 수사는 단숨에 차를 마시고는 말했어. 좋은 차군. 늙은 늑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 불타버린 숲 하나에 얼마나 많은 작가는 부려야 타당하겠소. 수사는 대답했어. 나는 형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왔을 뿐 작가니라니 가당치 않소. 늙은 늑대가 다시 물었어.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작가니 아니란 말인가? 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늙은 늑대를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그의 두 눈은 흐릿했지만 토조함을 감출 수 없었지. 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 그럼 확실히 작가는 아니오. 작가니 아니라면 어찌 된 일인가? 그대는 하늘의 그 동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부처와 보살에게 외부의 물건을 조합하고 기사회생의 진원을 외우면 목숨을 구하는 술법이 있다 하던데? 늙은 늑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 대왕께는 절대 그런 재주는 없으시네. 그분에겐 없지만 그분이 얻은 사악한 물건에는 있지. 늙은 늑대는 초조해졌지. 하지만 난 겨우 이렇게 목숨이나 부지하니 잠을 자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편한 데가 없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족스럽게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되다니 목숨이라도 붙어있을 때 초연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늙은 늑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사는 늙은 늑대에게서 시선을 떨구며 말이 없었단다. 그의 두 눈동자는 색깔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연민의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지. 늙은 늑대가 말했어. 이 차는 그대에게 넘겨주지. 그래도 차를 마시는 게 좋아. 늙은 늑대는 소매를 털며 일어나 탄식했어.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어찌 마음에 내키겠는가. 그는 비틀거리면서 떠났단다.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물가 쪽의 가림길로 향했어. 대왕께 전하시기에 더 이상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장안성에는 연타사배라고 불리는 사찰이 있었는데 사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학득성이라는 성실한 참배객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득성은 집에서 한가롭게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 꿈속에서는 사찰 문 앞에 이르렀는데 털복숭이, 원숭이, 토종깨, 늙은 용, 맹호 이렇게 네 마리가 다가오는 게 보였고 그들은 겨루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맹호가 이렇게 묻는 거야. 자넨 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가? 늙은 용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 그들은 이미 각자의 동굴로 돌아갔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네. 토종깨가 말했어. 다들 어디로 갈 생각인가? 원숭이가 답했어. 맑은 날에 비 올 때 외출하면 찬바람이 몸이 상한다네. 술을 마시려면 자연히 경치 좋은 곳으로 가야지. 늙은 용은 목을 쭉 뻗으며 말했지. 난 바다 근처에 살아야 하네. 만약 자네 거처 주변에 바다가 있다면 우리는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이세. 원숭이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 그 주글주글한 얼굴을 오랫동안 봐왔으니 이번에는 멀리 떨어지도록 하세. 늙은 용은 신경 쓰지 않고 토종깨를 바라보러 물었네. 자네는 계획 있나? 아니면 토종깨가 답했어. 아니 아직이네. 지금 그럴 때인가? 난 먼저 인간 세상에서 경험을 쌓아보려고 하네. 맹호가 입을 열었어. 흥, 경험 무슨. 자네는 먼저 기이한 화초를 찾아 태우면서 놀 생각이겠지. 토종깨가 붉어진 얼굴로 대답하기 전에 원숭이가 맹호에게 물었대. 그럼 자네 계획은 뭔가? 맹호는 가슴을 두드리며 당당하게 말했어. 난 마을을 지키겠네. 늙은 용은 네 명에게 각자의 계획이 있는 걸 보고 말했지. 굳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되니 이제 헤어져 각자 할 일을 찾아보세. 내가 그자와 만나게 되면 다시 모으는 것으로 하세. 말이 끝나자 네 명은 뿔뿔이 흩어졌어. 학등성은 벼랑간 울리는 천둥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꿈속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지 뭐야. 아, 이게 다 꿈이었어? 꿈속에서 사찰문에 이르렀다. 그렇네, 애초에 꿈이었구나.